반갑습니다. 우리 지영준 변호사님 소개를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영준 변호사님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이십니다. 뭐 당연히 사법연수 수료하셨죠. 그거 안 하고 변호사 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법무실 법조인 경력 경찰과 육군 사법원 군판사까지 지냈습니다.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헌법 수원 징계 파면까지 하는 역할을 하시면서 국방부에서 계속적으로도 변호하시고요. 한국기독교협의회에서 25회 와우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합니다. 인권상 수상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실무연구회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이시고요.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보상대책위원회 자문 변호사로도 계십니다. 주식회사 DY 메탈웍스 고문 변호사고요. 세종특별자치시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이시고요. 한밭대학교 CEO 총동창회 재무국장이시고요. 야,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13기 총무이사를 지냈고 지금 사단법인 대전 충청 CTO 포럼 강사로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어려운 자리 모셨습니다. 지금도 여러 업무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참 이게 변호사라는 직업 사자 들어가는 분들은요 저는요 거절입니다. 어제도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하셨는데요. 여러분이 리셋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지역에서 그 직업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게 하는 쓰이는 도구로 사용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실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변호사님입니다. 그 직업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런 민주주의인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 구호 외치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힘차게 한번 구호. 다시 네. 세상을 바꾸다. 바꾸다. 지영준 변호사님을 박수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또 우리가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박수. 예, 제목은 거창합니다. 변호사로서 직업 소개. 너무 좋죠. 리셋에서 세상을 바꾸는데 변호사 직업도 우리 IM 선교에서 또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예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초, 중, 고 때 꿈을 가지고 또 변호사 직업도 하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좋은 직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을 소개하면서 또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강연자 소개인데요. 네, 이건 아까 우리 선교사님이 다 선교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예, 여기 저희 사무실을 소개인데요. 예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얼굴이 좀 많이 달라졌죠. 한 10년 전에 찍은 것 같아서 보니까 예, 그 다음입니다. 네, 오늘 이제 소개는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 간단히 소개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변호사가 어떻게 되면 변호사가 되느냐 이런 거 하고요. 뭐 업무 현황이나 뭐 전망 이런 것은 뭐 간단하게 하고 또 이제 변호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윤리 강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의 윤리 강령이 우리 성경에서 또 변호사의 양심, 이성 이런 것과 연관을 지어서 또 그게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법을 배우면서 또 우리 성경과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또 인권의 기원, 대한민국 역사와 기독교 또 최근 이슈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특히 이제 동성애 같은 게 이슈가 많은데요. 이런 이슈에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좀 갈라지고 또 대립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제가 하고 있는 일하고 소개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우리 크리스천에게 방향이 맞는가 이런 걸 좀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뭐 변호사란 일단 기본적으로 변호사란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이제 그 표준 국어 대사전이랑 오픈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변호사란 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단 자격이 있어야 되죠.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변호사란 것은 뭐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일을 시켜야 됩니다. 일을 시켜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있고 또 당사자 말고 또 부모님들이 할 수도 있죠. 우리 그 어린 또 자녀들 때는.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인들이 의뢰를 해야죠. 또 강제로 국가에서 또 국선변호 이렇게 해가지고 법원에서 명령을 해가지고 선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가 될 수도 있고 피고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그
도와서 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법률의 업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법률에 관한 업무를 변론도 하지만 그밖에 법률을 업무를 하는 그러한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게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온 거고요. 오픈 사전은 조금 쉽게 나왔더라고요. 개인 간의 다툼에 관련된 뭐 민사 사건하고 형사 사건. 이제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민사 사건하고 형사 사건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개인 간의 사건은 민사 사건, 범죄 사건 같은 경우는 형사 사건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개인이나 단체로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에서 그들을 변론을 해준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재판이라는 게 조금 유용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성경에서도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시고 그러면 이제 그 우리 형사 사건을 생각해 보면 그 우리가 재림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심판을 받을 때는 민사 사건이 아니에요. 그때는 형사 사건 비슷해요. 심판자가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옆에서 우리의 죄를 막 고하는 사람 있죠. 사탄이 이 지영준 변호사는 어떻게 나쁜 짓 했어요, 이렇게 고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혜사라고 하는데 보혜사란 뜻이 무엇이냐면 그게 조언자예요, 조언자. 보혜사.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제 이 재판정이란 게 우리가 사회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는 거지만 성경에서도 재판의 광경은 여러 가지 나오고 궁극적으로 우리도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런 형상을 생각해 보면 변호 활동이란 것도 사실은 성령님, 보혜사가 조력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 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변호사는 이제 법률에서 자격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자격을 갖는 것은 이제 자격은 종래에 이제 저희들은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사법연수원을 맞춰서 이렇게 변호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 전에 또 더 어른들은 고시를 하기 위해서 고시란 말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래서 고등고시라고 해가지고 고등고시 사법과 행정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등고시 사법과를 행정하면 바로 판사 검사로 임용되는데 그런 건 자격이 있는 사람도 변호사가 되죠.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는 변호사 시험만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그래서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 시험을 보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변호사 법 말고 이제 변호사 시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법은 이제 시험을 보는 자격이죠. 우리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려고 하면 초등학교 6학년을 수료를 해야 되고 또 고등학교 들어가려고 하면 중학교 3학년하고 중학교 3년을 마치든지 아니면 중학교 3학년에 준하는 자격, 검정고시 합격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대학교 들어가려고 하면 대학 입시를 보려고 하면 고등학교 3년의 과정을 마치거나 고등학교 3년의 과정을 마친 데 준하는 검정고시를 합격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대학원을 가려고 하면 대학교 학사가 자격이 대학교 4년제를 마친 학사학위가 있어야 대학원을 들어가죠. 이렇게 또 대학원을 들어가서도 석사과정, 박사과정이 나뉘고 박사과정을 들어가려고 하면 석사학위가 있어야 박사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는 건데 이제 우리가 적어도 변호사를 시험을 보려고 하면 응시하려는 사람은 이게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로스쿨이라고 해요. 로스쿨 많이 들어보셨어요? 로스쿨인데요. 로스쿨을 입학하려면 기본적으로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사학위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학사학위가 꼭 뭐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되는 건 아니고 독학을 했어도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어요. 독학사. 그러니까 독학을 할 수 있고 또 방송통신대학. 저도 방송통신대학에서 공부를 좀 했는데요. 방송통신대학을 나와서도 또 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 또 뭐 학점 은행제 해가지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학점을 취득할 수도 있고요. 또 외국에 가서도 또 이렇게 교환학생을 해서 학점을 취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우리 이제 학사학위라고 하는데요.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위, 뭐 독학사도 괜찮아요. 이런 학위가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험 준비를 하려면 법학 적성 시험이라고 LEET라는 걸 봐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수학 능력 시험 보는 것처럼 수능 시험 보는 것처럼 법학 적성 시험이라는 걸 봅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교 다니다가 대학교 다니다가 나는 취직을 안 하고
대학원을 가야겠다. 그래서 대학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 일반 대학원도 있을 수 있고 예전에 또 의학 전문 대학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법학 전문 대학원을 다니겠다고 하면 LET 적성 시험을 봐야 돼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4년 동안 학부 성적이 좀 좋아야 됩니다. 4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성실하게. 그래서 학부 성적, 또 LET 성적 이걸 보고 그다음에 외국어 능력을 또 기본적으로 통과를 해야 돼요. 토플이나 토익이랄지 뭐 이렇게 또 우리 또 서울대학에서 보는 또 시험지 있죠. 이런 시험들을 다 통과를 해가지고 일정한 접수를 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원서를 내 가지고 서류 시험에 합격을 하면 이제 면접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면접 시험을 봐가지고 최종 합격하면 이제 로스쿨 입학을 하고 로스쿨 입학을 하면 이제 거기서는 3년의 과정을 마쳐야 돼요. 로스쿨이 3년이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일반 학교가 2년 정도에 마치면 석사를 주는데 이 로스쿨은 3년 과정이에요. 그래서 3년 과정을 마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또는 3개월 이내에 졸업 예정자 그러니까 3학년으로서 3학년 재학도 시험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졸업학점이 마지막 다 학점을 취득할 수 있어서 3월 이내에 그러니까 로스쿨 시험이 11월 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졸업을 1월, 2월에 하니까 3개월 이전부터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3학년 때 볼 수 있다. 이런 것이고 그래서 그런 자격이 주어지면 시험에 응시하게 되고 시험을 봐서 이제 합격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변호사 시험이란 게 자격 시험이긴 하지만 정원의 제한이 좀 있습니다. 이 법률가들이 갑자기 이따가 뭐 제가 현황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변호사라는 것을 또 너무 많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험을 보고 나서도 인원수를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성적이 좀 좋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변호사 시험을 이제 어떻게 합격을 하게 되면 지금 한 1년에 1000명 이상 정도 뽑아요. 1000명 정도. 그렇게 되면 이제 변호사가 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영화 변호인이란 영화에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송강호 씨가 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델로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변호사 영화 봤는데요. 저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가 하는 일 여기 하나씩 올려주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법률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죠. 제일 법률 업무란 건 기본적으로 이제 법률 상담을 통해서 이런 것은 소송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것은 그냥 합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소송을 한다고 하면 또 소송이란 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또 본인은 소송을 하기 싫더라도 상대방 쪽에서 소송을 또 걸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소송이 걸려오면 그걸 대리하는 것은 이제 피고가 되죠. 그래서 원고가 되든지 피고가 되든지 소송을 걸려고 하든지 소송이 걸리든지 하는 경우에 이제 변호사를 찾아와서 저 소송을 도와주세요 하면 그런 소송이 이제 민사, 가사, 행정소송 여러 가지 소송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소송을 하려면 소송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제 소장을 써야 되니까 소장을 써서 서면을 써서 법원에 제출하고 또 이제 또 검사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범죄자들은 검사가 이 사람은 범죄자다 또 처벌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검사가 원고가 돼가지고 형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형사소송에서 변호사가 피고인을 대리해서 피고인을 도와서 이제 증거도 제출해주고 변론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전형적인 소송이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변호사는 또 공중 업무도 해요. 이제 공중 업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서로 작성하는 걸 공중하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어떤 계약서랄지 또 어떤 각서, 약정서를 쓰면 그걸 이제 법원에 가지 않고 공중을 업무를 하는 사무실 가서 공증을 받으면 그 공중 문서가 판결서랑 동일한 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공증 문서로. 그래서 공증문서 공증을 해놓으면 판결을 하지 않고도 그 문서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증 업무가 되게 유용한 제도이긴 한데 공증은 뭐 변호사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공중사무실에 데려가면 변호사가 5명 이상 모여있는 그런 공중사무실을 따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 눌러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이제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재판 외에도 쌍방이 화해를 한다든지 또 요즘에는 이제 법률 문제를 발생하기 전에 예방이 제일 중요해요. 예방이 특히 뭐 요즘에 이제 병도 많이 걸리잖아요. 요새 그 병원도 가보면 병원은 이제 환자가 돼가지고 병원을 가는 거지만 병원을 안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재판이란 것이 법원에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 가기 전에 어떤 문제에 그 미리 우리가 이제 그 병을 예방하는 것처럼 법률도 분쟁을 예방하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회사에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미리 자문을 통해서 자문 변호사랄지 또 고문 변호사 제도를 둬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랄지 아니면 어떤 뭐 모든 행동에 법률 조문을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법률 조문을 받기 위해서 사내 변호사를 하거든요. 이것을 이제 영어로 하면 인하우스 로이어 해가지고 사내 변호사 조대를 줘서 재판 외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방금 그 말이죠. 변호사는 기업체에 들어가서 사내 변호사로서 인하우스로서 다양한 업무를 하고 또 좀 특이한 점은 우리 변호사 자격증을 받게 되면 이제 이공대에 가면은 우리가 특허 상표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디자인 이런 거 할 때 이제 상표를 등록하고 특허를 등록하거나 이런 특허 분쟁을 해결하는 분이 변리사, 리자가 이제 이과라는 뜻이잖아요. 자연과학 하는 분들이 변리사라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만큼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를 해야 돼요, 변리사. 그런데 이제 이 변호사가 되게 되면 변리사 업무를 또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세무사 자격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세무사는 또 회계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변호사가 바로 회계사 업무는 주어지지 않지만 세무사 업무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는 또 그런데 이제 변호사가 세무사를 하려고 하면 세무사 자격은 주지만 전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또 변리사 업무도 할 수 있지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변리사, 세무사 자격을 주어준다고 해가지고 변호사가 뭐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변리사나 세무사님들이 하는 만큼의 전문 지식을 쌓아야 된다. 그런데 자격은 주어진다. 자격이 주어진 거하고 또 활동할 수 있는 게 많이 다르잖아요. 저도 이제 아까 우리 선교사님께서 저를 소개했지만 제가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제 행정소송하고 이렇게 이제 산업재산이랄지 하는 지식재산 그러니까 특허나 실용재산이 지식재산을 전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력을 갖추려고 제가 방송통신대학을 가가지고 제가 이제 전자를 했거든요. 전산. 그래서 저한테는 법학사 자격도 있고 이학사 자격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학을 이제 2개 나온 게 됐잖아요. 법학대학을 나와서 법학사 자격을 취득했고 또 방송통신대학에서 그 이공대 이학 자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학을 공부를 많이 해야 그래서 이제 특허법무대학을 나와서 이제 제가 지식재산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변호사들을 하게 되면 뭐 재판 그러면 하나 막 그렇게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만 생각하는데 뭐 가장 중요한 게 형사재판하고 민사재판이잖아요. 네, 또 그러니까 이제 재판도 보면 여러 가지예요. 민사재판, 형사재판, 또 가사재판, 또 제가 했다 아까 특허재판, 또 헌법재판. 제가 또 헌법 그 실무연구회도 했잖아요. 헌법재판도 있고 행정재 뭐 이렇게 또 뭐죠? 소년보호란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요즘 유행한 것처럼 하잖아요. 촉법소년 하는 것처럼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바로 형사처벌을 안 하고 소년원을 보내는데 그런 사람들의 그런 그 어린 자녀들, 어린 학생들, 청소년들을 다루는 소년보호 재판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주로 다 부모님들한테 위탁을 하지만 조금 이제 죄가 중하다고 생각하면 소년원을 보내는 거, 소년보호 사건도 있어요. 예, 가정보호 사건. 요거 이제 가정보호 사건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소년보호 사건하고 가정보호 사건이 거의 같은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건 어른들을 예로 하면 이제 가사 사건, 뭐 부모님들이 분쟁이 생기는 게 많아요. 뭐 이혼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재산 분할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담당하는 재판이고요. 또 행정재판은 이제 우리 IM 선교회가 어떤 이제 그 교육 단체로서 등록을 하겠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상대를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교육청과의 어떤 분쟁이 생기면 이런 걸 행정재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교육부를 할지 이렇게 국가기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그 분쟁이 생길 때 하는 재판이 행정재판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선거재판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요즘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이랄지 국회의원, 또 대통령 이런 분들 선거를 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분쟁이 또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거라는 게 되게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제 뭐 비방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선거운동 하다가
금품을 사용한다 할지 또는 명예를 훼손한다 할지 하는 분쟁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 이제 후보 당사자끼리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선거인들 그러니까 일반 국민도 선거가 좀 공정하지 못한 것 같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선이 좀 결정 과정이 문제가 있다 하면 당선 무효 소송이나 선거성을 일반인도 제기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선거 재판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다양한 재판들이 있습니다. 군사 재판도 있군요. 군사 재판이란 것도 우리 헌법에도 나오지만 군인들은 또 일반 민간인들이 받는 이런 재판을 법원에서 받는 게 아니고 군사 법원 안에 군사 재판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저도 사실 이제 군사 법원에서 군사 재판 해봤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나 또 군인에 소속된 군무원들 또는 이제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국가 비상사태에는 계엄이라는 게 선포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엄이 선포되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일반인들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이제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건 2012년 정도 한 10년 전에 통계를 갖고 한 거예요. 그때는 남자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변호사 시험이나 할지 법원 검찰에 여성분들이 더 많아요. 변호사 시험을 하면은 보통 뭐 한 60% 정도가 남자가 합격하고 여자가 한 40% 정도 합격하는데 판사 검사로 갈 때는 60%가 여자고 한 40%가 남자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법원은 여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군사법원에도 한번 가봤더니 군사법원도 여자 법무관들이 많이 와가지고 있어가지고 재판받는 피고인이죠. 피고인만 남자고 앞에 있는 재판장 3명 다 여자, 좌우 국선 변호인도 여자, 또 검사도 여자, 군검사도 여자. 앞에 있어 이제 우리 재판할 때 쓰는 그 서기라 법원 서기도 여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성 파워가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 우리 그 여자 학생들도 열심히 하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가지고 같은 시험을 봐도 합격을 했는데 남자들이 합격은 많이 해요. 근데 성격 좋은 사람도 여자들이야.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많이 합격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래서 이제 정내에 남성들이 많이 하던 직업들에 여자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특히 이제 이 법조 영역은 매우 세세하고 세밀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아주 또 유리한 직업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이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제 뭐 고졸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다 대졸 이상 이제 대학원을 졸업해야 시험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들처럼 뭐 대학만 나와도 사법 시험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정례 로스쿨이 나오기 직전에 지금 그 생기기 직전에 통계를 갖고 한 거예요. 이후에 이제 2011년부터 로스쿨이 졸업생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10년 됐을 때 엄청난 변화가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2012년 이후에 이제 로스쿨생들이 나오면서 그 전까지는 한 12,000명 정도 되던 변호사가 로스쿨에서 이제 1년에 1,000명 이상씩 변호사가 배출됩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평균적으로 한 1,500명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500명 정도는 이제 판사 검사로 가고 변호사 개업을 한 1,000명 정도씩 한다고 생각하면 1년이면 한 1,000명 이상 변호사 하니까 10년이면 한 10,000명 이상 쌓였잖아요. 지금은 한 25,000명 정도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죠. 변호사 갑자기 확 화살표 보시면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전문 영역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한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영역에 이왕 할 것 같으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잘해야 한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되고 나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한다. 이제 변호사가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자기 주어지고 활동이 되게 자유롭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변호사람이 공공 업무이기 때문에 공적 업무잖아요. 국가가 자격을 줬기 때문에 또 의사도 마찬가지지만 국가가 자격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줬기 때문에 윤리가 좀 강합니다. 윤리 강령이. 읽어보시면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인권을 옹호하죠. 그리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요. 정의를 실현하는데 사회 정의를 실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공의라고 표현해 성경에서는 정의란 말과 공의란 말이 조금 다른데 여기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공의와 정의 뭐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할 때는 의가 이제 공의도 있고 정의도 있는데요. justice 정의
공의는 righteousness, right 하잖아요. 요 right 할 때 righteousness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사회에서는 통칭해서 정의라고 쓰고 뭐 사회정의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성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죠. 그리고 또 용기, 예지와 창의를 바탕으로 법률 문화 향상에 공헌하며 민주적 기본 질서, 특히 이제 헌법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립해 불의와 부정을 배격해요. 불의와 부정을 배격하네. 또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불의와 부정을 배격한다. 이 불의란 말은 되게 이제 우리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성경적인 그 관계와 연계를 지으려고 제가 윤리강령을 들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인권을 옹호한다는 말할지 정의를 실현한다는 말할지 공정이란 말도 보면 이제 공의와 정의가 합해진 말이겠죠. 공정, 또 불의와 부정을 배격한다, 또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다. 이런 것들이 다 매우 성경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이런 걸 하면서 보시면 국방부 불온소적 지정, 야, 불의 하다가 요 앞에 사진 4명 정도 찍은 사진에 조그만 사람 있잖아요. 아담한 사람. 제가 이제 이게 법원에서 소송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불의라고 생각했던 일을 좀 참기 힘들어서 했던 건데 이제 지금부터는 변호사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 끝내고 이제 제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입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성에서 양심으로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사실 이성과 양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성과 양심. 근데 여기 밑에 이제 우리 IM 선교의 우리 학생들은 영어를 잘하니까 유니버셜 디클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세계 선언이라는 게 세계 선언. 뭐에 관한 거냐면 휴먼 라이트, 인권에 관한. 그러니까 세계 인권 선언이에요. 세계 인권 선언 아티클 1은 1조랑 1조. 1조에 보면 all human beings, 모든 사람이란 거죠. all human beings are being 태어났다. 어떻게 되냐면 자유롭고 평등하게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 그러면 존엄과 권리.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they are endowed. endowed라는 용어는 천부적인 endowed, 천부적으로 부여받다 이거예요. they are endowed with니까 뭘로 천부적으로 부여받았냐면 reason and conscience잖아요. 이성과 양심을. 그래서 사람들은 행동을 행동하나 무엇을 향해서 서로 in a spirit of brotherhood. 슈피리트란 말 많이 듣잖아요. 슈피리트. 성령님은 대문자를 쓰면 슈피리트잖아요. 소문자는 영이죠. 영. 이건 brotherhood는 형제 간의 우애라는 게 슈피리트예요. 슈피릿. 그래서 이제 형제 간의 정신, 우애 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성과 양심, reason and conscience를 부여받았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천부적으로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줬다. 그런데 이 법률가들이 되게 이성적으로 또 지성적으로는 뛰어나죠. 시험을 봐서 하니까. 근데 이 양심에 대해서 이제 과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양심, 근데 conscience, 영어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COM이 붙으면 뭐예요? come together 이런 뜻이에요. COM. 그러면 같은, 합의된 이런 거잖아요. 다툼이 없는 이거예요. 뒤에 그럼 뭐예요? 사이언스가 뭐예요? 과학이죠. 과학. 이 양심이란 게 엄청난 과학이에요. 이상하죠? 엄청난 관심인데 과학은 증거를 대야 돼. 증거를. 사이언스는 모든 게 증명해야 되잖아요. 컨시언스는 증명할 필요 없는 과학이에요. 저는 그렇게 제가 만든 용어예요. 제가. 그래서 이것은 지영준 변호사 독자적인 견해다. 그래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 그런데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적어도 이 양심이란 게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그래요. 어떤 우리 그 대학 교수님이 카이스트 교수님인데 과학자. 카이스트는 과학이잖아요. 우리 가까운 데 있잖아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과학자인데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이 학생, 당신은 너희 아버지가 니를 낳았다는 거 믿냐? 눈에 봤냐? 그러고 그보다 더 너희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믿어? 눈에 보여? 이 질문을 했대. 그래서 저한테 엄청 자랑을 하더라고. 와, 자기가 그때 그 순간에 학생이 그걸 질문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야, 너 아버지가 너 사랑한다는 거 증명할 수 있어? 사랑한다는 거 눈에 보여? 이렇게 했대. 근데 그 친구가 아무것도 못했대.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는 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난 증명 안 해도 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 야, 네 양심 있냐?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의 교수라면 너 양심 있냐? 양심? 너 양심 눈에 보여? 양심 있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친구들이 야, 하나님 있는 걸 눈에 보이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냐? 그러면 너 양심 있냐? 양심 눈에 보여? 양심도 없는 놈이네. 이렇게 양심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아, 이 양심이란 건 양심이 없는 놈도 있을 수 있지. 우리 양심이 없는, 근데 양심이란 건 없을 수가 없다. 예, 그래서 그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 conscience, conscience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용어인데 단어 혹시 시험 보다가 생각이 안 나면 science는 다 알잖아요. CO에는 can 써놓고 science를 쓰면 양심이 된다. 물론 발음은 conscience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양심이란 단어 제가 법률가로서 가장 좋아하는 문구가 로마서 1장 18, 19절하고 2장 14, 15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교회에서 고등부 학생들 그 지도를 하는데 고등부 교사인데에서도 저의 반을 지나가면 반드시 알아야 될 구절이 두 개가 있다. 로마서 1장 18, 19절, 로마서 2장 14, 15절. 근데 이제 하나를 더 해가지고 플러스해서 로마서 1장 17절도 하면 좋아요. 또 로마서 2장 14절, 13절도 하면 좋아. 근데 제가 이제 정의가 요령이 되게 부족해서 뺐는데 그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예요? 종교개혁. 루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할 때 로마서 1장 17절을 보고 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1장 1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은 진노가 아까 부정과 불의를 배격한다는 게 변호사라고 했는데 그게 다 어디 나오냐면 성경에 나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게 이제 심판이잖아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였는데 저는 그게 양심이라는 거죠.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당연히 알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뭘 줬냐면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온 우주 만물에 분명히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양심하고 온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갖고 핑계를 대면 안 된다. 그것이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넘어가면 2장 13절은 그래요. 사람이 이제 말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율법으로 행하는 자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이제 행함을 좀 무시하는데 아까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했으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2장 14절에 보면 행함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야고보서에 가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 그리고 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 그러면 이순신 장군 때는 예수님을 몰랐는데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세종대왕 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딱 대답을 했다. 2장 17절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우리가 보통 이방인들도 또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분들도 다 기본적으로 선한 본성과 양심이 있다는 거죠.
그 양심이 증거가 돼가지고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한단 말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 내 양심에 따라서는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야,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생각들이 아니야 영준아 이거 하면 이익이 돼. 야 이거 해. 이걸 하면 양심이 야 하지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고발해 양심이 나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이거 하고 또는 또 그렇게 해놓고 양심이 아니야 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아 너가 너의 입장 폴 선교사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변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되는데, 내 생각이, 이성이요. 내 양심은 이렇게 하면 안 돼 했는데, 내 생각이, 아니야, 괜찮아. 이거 해도 해. 아니야, 괜찮아. 아니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변명. 그래서 이성이란 것은 생각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대, 왔다 갔다. 그런데 양심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란 것은 이성은 내한테 도움이 되면 해나갈 수도 있고, 아니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해놓고 나서 변명하고, 아니야. 하면 안 돼, 할 수도 있게 오락가락 할 수도 있지만 양심은 아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생각보다 우선돼야 된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십계명이죠. 이런 것들이 딱 마음에 본성적으로 주어진 것들이 있다. 저는 이제 그것을 찾아가는 게 우리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그것을 성문화해 놓은 게 율법이지, 율법. 성문화해 놓은 거. 그것이 우리가 이제 법이다. 근데 그런 법이 어떻게 우리 기독교의 사상이 법으로 표현됐는가를 또 간단히 제가 해볼게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헌법에서 양심이란 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헌법 양심이 뭐냐? 법률적으로 양심이란 건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 형성의 관계들은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우리 양심 그러면 내면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관, 인생관, 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렇게 할 때 주의, 신조도는 우리 신념 이런 건 다 표현해요. 신념, 이데올로기 등을 물론 그보다 더 밑에 두 번째요. 양심은 이런 걸 포함해서 어떤 일에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냐고는 나의 인격적인 가치가,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직한 마음의 소리. 이렇게 법률적으로 정의를 해요. 이게 양심이잖아요. 이게 우리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가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성령. 우리는 요 강력하고 진지한 소리라, 마음의 소리란 게 여기 헌법에서는 이제 법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양심이라고 하잖아요. 이 양심의 소리가 우리 믿음의 크리스천들한테는 이게 성령님의 음성이다. 성령님의 미세한 음성, 진지한 음성, 이것을 법적으로는 이걸 양심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인권상을 받았잖아요. 상을 받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이제 법무관이라는 게 군에서 있으면서 징계 받아가지고 파면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집에 안 가고 아이들과 같이 계속 집에서 할 때가 있었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파면이라는 게 이제 징계를 받아서 집에서 쉰다는 거죠. 아니 2년 3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2살 3살 됐을 때 그래서 그때부터 얘들 첫째는 5살, 둘째는 3살. 그 무렵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나이로. 그러니까 얘가 다 어렸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직장을 안 나가고 집에서 얘기만 봤었는데 그런 영상인데요. 한 2분 정도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제가 군법무관을 하면서 이제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고 해가지고 헌법소송을 제기했다가 소위 말하는 징계를 받고 그냥 잘린 거죠. 그래서 하면서 이제 인권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인권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인권이란 것은 그 세계문화사나 철학책, 윤리책에 보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 자유와 인권, 고대 그리스에 보면 그리스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나오잖아요. 소크라테스 때부터 특히 이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때 그 철학자들이 자유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걸 스토아파라고 하잖아요. 스토아파. 그래서 이제 그런 철학자들, 우리 이제 사도행전에도 17조에도 보면은 에피쿠로스 아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철학자들이 철학이 엄청 그리스 로마에 유행하고 있죠. 그런 철학자들도 이렇게 이제 자유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인간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다 이런 걸 연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313년 우리 로마에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화되면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를 이렇게 이제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때부터 1500년대까지 1000년 이상 로마를 이제 기독교가 지배하게 되죠. 중세 신학이라고 하죠. 그때 이제 기독교 사상이 신학적 사상이 이제 모든 철학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때 이 자유주의 사상이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계명주의, 르네상스 이런 거 정계개혁 이걸 거치면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은 자연법 그러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 이것을 이제 중세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법을 자연법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그 자연이란 말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되는데 사실 중세 시대 때는 이제 인간이란 건 기본적으로 도덕적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다. 그러니까 우리 행동의 근거는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평등이란 건 언제 나오냐면 평등은 늦게 나와요. 그 평등이란 것은 보세요. 우리 헌법책에 칼빈파의 기독교 사상의 영향을 받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평등이란 건 헌법책에 나올 때 칼빈파의 기독교 사상의 영향을 받고 또는 근대 합리주의 자연법 사상이다. 이게 사실 하나님의 법을 자연법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거죠. 그러나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칼빈파의 기독교 사상의 영향을 받은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영국에는 카톨릭, 성공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헨리 8세 시대에 그 형수와 결혼 문제를 두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카톨릭으로부터 영국이 독립이 오는 성공회나 독립이 오는 그 과정 때 이제 종교 개혁이 있잖아요. 개신계 아까 말씀한 것처럼 로마서 1장 17절에 따라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가지고 카톨릭에 대항하는 95개조 반박문을 걸고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전체적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이제 우리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서 메리 여왕, 피해 여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피해 여왕. 그 여왕의 피해 여왕이란 말은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냐 피해 여왕이냐면 그때 그 피해 여왕이라고 별명이 얻을 정도로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 그래서 영국에서 성공회하고 카톨릭 때문에 너무나 종교적인 핍박을 많이 당해가지고 네덜란드로 도망가죠.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또 어디로 도망가냐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도망가죠. 그래 이제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 종교적인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도망가.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들이. 그래서 청교도라고 하죠. 청교도. 영국에서 이제 명예혁명, 청교도혁명을 거치면서 다 핍박을 피해 도망갈 때에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도 평등하게 대우해 주세요. 이게 평등이에요. 그래서 칼빈파가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카톨릭 구교다 그러죠. 카톨릭이나 성공회로와 동등하게 개신교도 종교로 차별하지 마세요. 종교도 우리도 보호해 주세요. 이런 사상이 평등 사상이다. 처음으로 나온 거다 이게. 그래서 칼빈파의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이 평등이 헌법에 들어오게 된 것은 결국은 이 칼빈파의 종교개혁 때 핍박 때문에 나온 것이다. 그리고 1517년 종교개혁, 그다음에 칸트. 이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칸트가 이때는 이제 종교개혁이 성공하고 교회의 권위가 이제 중세 카톨릭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사람들한테 인기를 못 얻어요. 그러니까 칸트가 임마누엘 칸트야. 칸트가 임마누엘 칸트가 임마누엘 칸트인데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칸트는 임마누엘이야. 칸트는 자기 이름에다 임마누엘을 붙여놓고 자기 철학에서는 하나님을 슬그머니 빼. 그리고 계속 자연을 강조해. 그 이성을 강조해. 이성. 도덕적 이성. 그러면서 순수 이성, 실천 이성, 비판 이성.
이렇게 해서 이성만 강조해. 그래서 사람들이 야 도덕적으로 인간은 자율적 자유다. 근데 사람들한테 왜 인간이 도덕을 지켜야 되냐 그랬더니 그 설명을 못하지. 이성만 가지고는. 아까 말한 어떻게 했어요? 생각은 자기가 행동을 해놓고 변명하고 고발하고 머리는 합리화시켜버려.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누가 착하게 살겠냐, 도덕적으로 살겠냐 하니까 칸트가 다시 고민했어.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있어야 되겠네 하면서 슬그머니 하나님을 다시 끼워넣죠. 그러면서 자기 이름에다가 임마누엘을 넣어. 그러나 이론상으로는 이성만 강조하고 도덕적 이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중세처럼 전면에 내세우질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칸트 책을 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성만 있네 하면서 도덕적 이성, 자율적 이성, 순수 이성, 실천 이성, 비판 이성 하면서 이성만 강조해. 이때부터 양심이 사라져본다. 양심이. 보세요. 하나, 둘, 세 번째 저 자유와 인권 토마스 도덕적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칸트는 도덕적 인간의 자율적인데 도덕적 이성에 따라 행동해. 양심이 이성으로 바뀌어버린 바람에 이제 양심이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헌법이 만들어지고 또 이제 인권이 헌법에 수용된다. 그래서 이제 인권, 버지니아 권리장전, 프랑스 혁명 이렇게 해서 이제 인권이 수용되는데요. 인권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1789년 우리 다 알잖아요.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이 인권의 혹시다. 응? 우리 프랑스 혁명 1789 외우기도 쉽잖아요. 789. 그러니까 우리도 프랑스 혁명 다 알잖아요. 인권선언.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제 혁명이 시작됐으니까 프랑스 혁명이 인권의 혹시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독일에 있는 사람은 배가 아프잖아요. 독일의 엘리네크가 이 프랑스 너희들 1789년이지. 독일의 엘리네크가 법학자 중에서는 대단한 학자거든요. 이거 봐라. 1776년에 버지니아 헌법 보니까 너 그 인권선언보다 훨씬 더 명문으로 잘 돼 있더라. 그리고 1774년에 미국이 독립전쟁할 때 프랑스인 장교들이 와가지고 젊은 장교들이 미국을 도와줘요. 왜? 영국하고 프랑스가 경쟁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이 전쟁하니까 프랑스가 미국을 도와줘. 그리고 미국에 도와주러 왔던 젊은 장교들이 미국의 헌법을 만든 걸 보고 그걸 보고 배워가지고 가가지고 너희들 프랑스 혁명 인권선을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독일의 엘리네크가 해요. 그래서 1789년에 프랑스 인권선언의 모델은 1776년에 버지니아 헌법하고 기타 각주 헌법 그리고 미 연방 헌법에서 나왔다. 그런데 미 연방 헌법을 만든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 프리탄들이 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인권의 효시는 종교의 자유다. 이렇게 이제 엘리네크가 주장을 해요. 그럼 우리가 한번 봐봐야 되겠죠? 그 다음 보세요. 1776년 6월 달에 만든 버지니아 권리장전인데 우리 예비성교 학생들 영어 잘하잖아요. 한번 읽어봐요. That all men, 모든 사람들은 by nature, 자연적으로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란 말을 자연으로 바꿨다 그랬죠. 자연으로 바꿨다. 이 by nature, 자연적으로 equally free, 평등하고 자유롭게 태어났다. independent, 또 자주적으로. 그리고 have certain, 뭘 갖고 나냐면 inherent right가 이게 아까 그 타고난 양도할 수 없는 이게 또는 그런 뜻이에요. inherent right가 오른쪽에 보면 이제 unalienable 똑같은 말인데 양도할 수 없는 누구나 고유한 타고난 이런 권리라는 뜻이에요. 그런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equally 평등하고 자유롭고 자주적이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생명권 이런 게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오른쪽으로 또 봐요. 1776년 7월 4일 날 미국 독립선언, 영국에서 만든 독립선언은 보세요. 또 두 번째 문장, that all men are created, 창조되었다. equal, 평등하게. 그리고 they are endowed, 아까 했죠. they are endowed, 천부적으로 부여받았다. by 누구한테? their creator. 그러니까 앞에는 by nature 했는데 한 달 뒤에 미국 독립선언에는 by their creator. creator니까 by nature가 아니라 by their creator. creator죠.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게 by nature를 by the creator로 창조주로 명식으로 쓰죠. 그리고 certain unalienable rights, 양도할 수 없는 권리. 그게 뭐냐면 liberty, 자유, life, 생명, pursuit of happiness, 행복 주권, 이런 것들을 이건 창조주로부터 받아봤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때부터 천부 인권 이런 말 쓴다 이거죠. 하늘이 준 인권이다. 이런 말이 by nature, by the creator. 자연적으로 주어졌다. 창조주가 주었다. 이걸 우리가 천부 인권이라 한다. 이제 법률가로서 볼 때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을 내가 이제 성경을 아니까 헌법을 통해서도 이렇게 알 수 있구나 하는 게 너무 좀 기쁘더라고요. 그러면 뭐 또 이런 미국 헌법이 미국에만 영향을 줬냐? 그게 아니죠. 이게 이제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을 거쳐서 세계 인권 선언에 영향을 줘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유니버셜 디클러레이션이라고. 세계 인권 선언은 1948년에 만들어지는데 여기 세계 인권 선언은 전문을 보세요. 이것은 무슨 영향을 받았냐면 이게 이제 국제 유엔의 설립과 루즈벨트의 도덕적 질서 그랬잖아요. 루즈벨트가 미국 사람이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1차 세대는 1917년에 1차 세대이 나고 1941년부터 또 2차 세대는 일어나니까 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전쟁을 안 하는 어떤 기구를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유엔에 가서 이제 발표를 해요. 그래요. 어떤 유엔을 만들 것이냐 할 때 그때 4가지 자유를 이러이러한 질서가 있는 자유를 유엔을 만듭시다 해가지고 뭐냐면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또 공포로부터의 자유, 가난으로부터 자유인데 그것을 세계인권선언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든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또 공포와 결핍의 자유인데 그걸 쓰면 영어로 쓰면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belief, 언론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 belief죠, 종교와 신앙의 자유. 그 다음에 이건 freedom from이야, freedom from fear. 그냥 전쟁과 공포로부터의 자유, freedom, fear, want, 가난과 결핍으로부터 자유, 이런 것을 보장하는 유엔을 만들자. 이제 이게 세계 인권 선언이에요. 그리고 rights of men and women, 또 남자 여자가 평등하게 하는 것을 이런 나라를 만들자. 이것을 이제 세계 인권 선언을 만든 거죠. 이게 1948년이에요. 그러면 이게 세계 인권 선언에만 영향을 줬냐? 그냥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세계 인권 선언이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도 세계 인권 선언은 아까 전문이고 1조에 아까 했다 그랬죠. 제가 1조는 이제 전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의 1조에 모든 사람은 천부적으로 reason and conscience,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다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세계 인권 선언을 규범력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비규약,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A규약 이런 게 이제 1960년대에 만들어지는데요. 세계 인권선이 1948년에 만들어졌다 했잖아요. 그 우리나라 헌법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헌법은 재헌절은 7월 17일인데 이제 그런 우리 역사를 알아야지. 역사를 보면 이 종교가 우리 헌법을 만들 때도 엄청난 영향을 주죠. 우리 조선시대 때는 1392년부터 조선시대 때는 유교 시대에서 유교, 숭유, 억불 이렇게 하잖아요. 1784년에 천주교가 들어와요. 그리고 1884년에 개신교가 전래된다 하잖아요. 그 전에 이제 알렌 선교사가 들어와 있긴 하지만 이제 아펜젤러가 이제 들어오죠. 알렌, 아펜젤러 이런 게 이제 1984년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1894년 동학운동, 이 동학운동이란 건 왜 동학이 됐을까요? 서학에 반대한 뜻이에요. 서학. 서학은 기독교, 천주교를 서학이라고 했었어요. 서학에 대응되는 동학. 그리고 1910년 한일합병. 여기 때 이제 한일합병이 되기 전에 백오인 사건이라고 요즘은 잘 안 나온다고 하던데 1911년에 이제 백오인 사건이란 게 우리 이제 교회가 갑자기 기독교가 번성을 하니까 교회의 번성을 좀 하고 기독교를 살려고 백오인 사건을 그 백오인 사건의 주모자가 윤치호라는 사람인데요. 윤치호 장로. 이 사람이 그래서 찬미가란 찬송을 이제 찬미가란 찬송을 집중으로 하는 사람의 백오인 사건에. 그다음에 우리나라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죠.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 그러잖아요.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죠. 15명이 천도교, 2명이 불교,
한용운을 비롯해서. 그래서 그러기 전에 3.1운동 전에 일본에서 28 독립선언도 뭐 파리 장서 사건은 유교 유림들이 3.1운동에 참석을 못했어요. 왜? 방금처럼 기독교인 16명, 천도교 15명, 불교 2명 들어갔는데 유교가 1명도 안 들어가서 자기들이 파리 장서 사건 해가지고 한자로 2만 장이 넘게 글을 써가지고 파리로 보내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해방될 때까지 우리가 소위 기억하는 독립운동가들, 서재필, 안창호, 이승만, 김구, 윤동도 시인도 알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웠기를 입새 이름 바라면도 나는 부끄러워했노라. 윤동주 시인을 보면요, 엄청난 신앙인이에요. 입새 이름 바라면도 부끄러워한다 할 정도로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다는 거죠, 윤동주 시인은. 근데 일본 일제 시대 때 이제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죠. 그다음에 김구 선생님은 아주 특이해. 김구 선생님은 매우 특이해. 김구 선생님은 원래는 동학이었어, 동학. 동학하다 동학혁명 때 도망 다녀. 그래서 도망 다니다가 여기 동학사에 충남 동학사에 와가지고 숨어 있다가 승려가 돼, 승려. 그래서 다시 이제 나와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전부 기독교인들이야. 자기들 기독교를 개종을 해. 그래가지고 김구 선생님도 기독교인이 돼요. 그래가지고 되고 나가지고 이승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박사죠. 같이 다 들어와가지고 정동교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선의 한계 세우는 것이 낫다. 이런 말을 김구 선생님이 해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제가 애국가를 쓰는데 여기 이제 애국가가 정동교회 찬미가에 가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직 그 애국가에 곡이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 애국가 곡 쓴 사람 누구죠? 제 생각이 나네. 안익태 곡을 붙이기 전에 가사가 먼저 나와서 가사가 먼저 나왔는데 이 가사를 윤치호 장로가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사를 썼는데 이 노래 부를 곡이 없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여기다 곡을 갖다 붙인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여기다가 동해물과 백두산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보호한다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이런 가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가사 자체가 애국가는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때는 앞으로 부를 때는 이건 찬송가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천부란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우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다가 애국가를 갖다 붙였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애국가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이제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5,400 몇 년, 4,281년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서기란 말 안 쓰잖아요. 서기. 단기라고 해서 단기. 단기란 것은 단군이 태어날 때부터 몇 년 이 말이에요. 단군이 태어날 때부터. 그러잖아요. 단기. 그런데 서기는 뭐예요? 서기? 서기 2022년 그러면 서기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탄생 이후로부터 쓴 거지. 그러잖아요. 서양에서 온 기록, 서기. 예, 서양계 2022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때, 너 예수님 믿냐, 안 믿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래, 그러면 네 서기 2022년인데, 너 서기가 뭔지 아냐? 이렇게 물어봐. 근데 예수님 생일이다.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2022년이라는 뜻이야. 예, 우리가 예전에는 단기 해가지고 단기 4281년은 단군이 온 날로부터 4200년이 쓰는 거예요. 지금 일본은 아직도 천황이 바뀌면 왕, 순호 몇 년. 왜 이렇게 써? 그것은 왕이 새로 즉위하면 왕운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기를 쓴다는 말은 벌써 세상의 주인을, 세상의 왕인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단기를 썼다는 거죠, 일단은. 아직 기독교가 뿌리를 안 내렸으니까. 근데 4281에서 2333을 빼면 딱 나와, 이게. 그럼 1948년이에요. 1948년 5월 30일 날이 우리나라 남한만의 총선을 실시한 거죠. 총선을 실시해가지고
국회의원이 200명을 뽑았는데 199명이 5월 31일 날 국회에 모였어요. 근데 오른쪽이 국회 1회 1호 의사력이야, 의사력. 여기 보세요. 그 당시에는 이제 국회의원들 처음 모였으니까 아직 의사력이 뭐 국회의장이 안 생겼잖아요. 이 의사라고 보면 국회의장, 임시의장이죠. 노진실이가 나와가지고 노진설이 순서에 의지해서 임시의장을 추천하게 되는데 의원 가운데서 최고의 연장이 되시는 이승만 박사를 임시의장으로 추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박수 쳤다죠. 박수, 박수, 아까 두 손. 그래서 박수 쳤어, 박수.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가 왜 초대 의장에 임시의장이 했다고요? 많아서 했다. 나이가 많아서 최고의 연장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78세야. 1875년생이에요. 우리나라 올 때가 75세. 예? 1978년 78세. 이럴 때 벌써 78세에 국회에 들어온 거야, 처음으로. 응? 그리고 그 다음에 우선 이제 의원 일동 박수. 그러면 임시의장은 결정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죄송하구나. 이승만 박사께서 취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승만 박사가 의장석에 나오잖아요. 이승만 의원 의장석에 등단. 일동 박수 했잖아요. 그러고 임시의장 이승만 박사가 딱 이야기해.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회 의회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날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으로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텐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윤영 의원이 딱 나와요. 이 이윤영 의원이 감리교회 목사님이었어. 그 당시에.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처음에 딱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시작할 때 기도를 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이 만들어졌다. 1948년 7월 17일 날. 1948년 5월 31일 날, 30일 날 선거를 해가지고 5월 30일 날 국회가 했죠. 그때는 이제 국회의장이야. 임시의장이야.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리고 1948년에 이제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이제 초도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때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고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의 모든 의미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국교는 존재하지 않으면 종교로부터 분리된다. 또 혼인은 남녀 동권을, 남녀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한다. 이때까지는 우리나라 6.25 시대 때는 일부 남자가 막 양반들이 막 부인을 2명씩 때리고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딱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니다. 일부 일처제가 맞다 해가지고 헌법에 딱 넣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남녀 동권, 지금 양성평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헌법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또 특별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많이 두고 있어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가 11조 있지만 34조는 남자, 여자가 약자예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되고 국가는 특히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정책을 실시한다. 그리고 신체 장애자, 질병, 요령, 기타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너무 평등 강조하다 보면 여자나 청소년이나 노인들은 평등하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또 신체 장애자, 질병, 노령이 있는 사람, 또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평등이 아니라 사회권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사회권이에요, 사회권. 이것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에 너무나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복지 평등하다 보니까 세상이 좀 바뀌었어요. 그다음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차별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반이나 스구디아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등사상에 들어가게 된 건데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은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차별이란 말이 요즘에는 많이 좀 왜곡됐어요. 왜곡. 원래 차별이란 말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해요. 그리고 기회의 평등이죠. 기회의 평등. 모든 것을 평등하게 하진 않아. 열심히 한 사람, 또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기회는 좋은데 기회가 열심히 했고 노력했으면 좋은 과실이 좋은 열매가 맺으면 특별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복음의 기회, 믿음의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기회를 줬는데 믿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차별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한테 가지고 이거 제가 골로새서 3장 11절 보니까 예수님 심판하실 때 저 차별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 교회 안 나갔다고 차별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할 수 있나? 그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차별하지 않는다고 해서는 이방인이도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기회를 줬다. 그때 네 뭐 했니? 이거거든. 그래서 차별이란 건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것이지 결과를 평등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이 차별이란 말, 평등이란 말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 이제 차별하면서 차별금지법 만들자 하면서 특히 이제 동성애자들이 많이 나와요. 동성결혼 합법합시다. 아까 우리 동성은 결혼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남녀동거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는데 요즘에는 동성결혼도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 말고 제3의 성이 있을 수 있어요. 젠더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하면서 왜 화장실을 남자 여자로 구분을 해요? 남자 여자 구별하는 게 차별이네.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하는 일은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적어도 남자 여자란 건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구별을 해줬고 적어도 또 동성결혼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제가 하는 일을 그러한 일을 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멀리서 온 중학교 학생입니다. 전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노드식이요. 내가 지금 노식이다. 그럴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왜 배워야 하는지. 맞습니다. 울산! 없습니까? 저는 지극히 보편적인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교육의 결과를 교수님들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이상민 교수님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국민의 일선 교수님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책임지실 수 있으시냐고요. 아니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왜 기행이나 성적 자기 결정 같은 이딴 거 맞춰 교육을 하냐고. 아니 엄마가 대작들 대입학습도 제대로 애들이 성장을 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 책임을 지을 수 있으면 대답을 좀 하세요. 같이 가서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이 친구가 우리가 요즘에 이제 제가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2022년 교육과정 개정 공청회 교원대학교에서 열렸을 때 2주 전에요. 가서 이제 열심히 데모하러 갔었는데 그때 중학교 학생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쪽에서 학생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동성애 옹호하고 이런 거 하길래 우리가 이제 반대로 성평등, 젠더 이런 걸 하더라고요. 여기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 데리고 와서 했지. 근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 쪽도 학생을 하기 잘해지고 학생 대표를 세워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학생 세워가지고 한 거거든요. 야 대단하죠. 거지에서 와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아주 훈련이 잘 된 것 같아요.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엄마 따라서 왔다고 하더라고. 그렇죠. 좋은 것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왜 동성애, 성적 자기결정권 이런 걸 학교에서 이제 하려고 하냐? 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 학생들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동성애, 젠더 이런 말들. 그런데 특히 이제 동성 결혼을 허용할 것이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운동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좀 조롱해, 희롱. 보세요. 무지개 예수, 무지개는 좋죠. 근데 이 사람들은 믿는 페미, 믿는 큐어, 페미란 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그런 걸 많이 듣겠지만 믿는 페미, 믿는 큐어 해가지고 조롱을 해. 에이맨에게 아멘 할 수 없다. 하면서 이런 게 이제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새로운 사조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분별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법률가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정말 신앙이 없으면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왜 요즘에는 평등하지 마라. 동성애 할 때 약자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약자 같아.
약장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 가지고 반으로 갈등이 생긴다. 그러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에 창세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결혼제 자체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예요. 요즘에 또 이 낙태, 아까 성적 자기결정권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아니 내가 해서 가지고 어떻게 뜻하지 않는 임신을 했으면 그냥 낙태하는 것도 내 몸이지 내 몸인데 내 몸을 내가 결정하는 건데 왜 국가 간섭하냐 하면서 낙태 문제 가지고 아주 고민이 그 결정이 많아요. 그래서 낙태를 차별하지 말아라. 그래서 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죠. 뭐 12주까지 할 것이냐, 24주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뭐 다 허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모든 낙태를 다 처벌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기간 제한을 두고 어느 시점 이후에 그러니까 뭐 12주로 할지 24주로 할지를 국회에서 정해라고 헌정 결정을 해줬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을 해줬는데 국회가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성단체에서는 아예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9개월 돼도 여자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내 몸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태아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를 갖는 거, 생명을 갖는 거에 있어서 정말로 소중함을 가져야 되겠다. 소중함을 가지고 낙태 문제에 대해서 바라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적어도 법률가가 되면 이런 법을 만들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런 걸 좀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너무 이제 공부만 하다 보면 이성, 특히 이제 법률가라는 건 그렇죠. 머리만 쓰는 지식만 쌓는 그런 지식 쌓는 기계잖아요. 그런데 양심을 떠나서는 사람이 온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 헌법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란 게 도대체 뭐냐? 육체와 독일로 말하는 라이프죠. 육체와 심령, 젤레라를 심령, 영, 그다음에 정신, 가이스트. 그러니까 심령이 양심이죠, 사실은. 우리 사람은 육체와 정신과 심령의 결합체다. 근데 우리 너무 이제 육체 건강은 운동을 하죠. 또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학문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정신, 이성, 지성이 발달하죠. 뭐 양심의 심령의 발달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냐, 양심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성적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양심적 존재이고 이성에 따라 행동할 뿐만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글이 또 우리 그 믿음의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IM 선교회 우리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양심에 따라 행동. 이성은 당연히 뭐 가지고 이성과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데 그런 말은 여기 보세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했던 말인데요. 우리가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계까지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제 미국의 목사님 1960년대에 계신 목사님인데요.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그러니까 최대 비극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데 양심으로는 행동해야 되겠는데 나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람들이 침묵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아인슈타인, 여러분 아인슈타인 좋아해요? 아인슈타인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며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하는 양심, 또 믿음은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동하는 믿음, 이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또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정말 이 성경이 저한테 주는 은혜, 또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말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상 창조와 살면서 하는데 제가 저에게 성경 또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큰 힘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요, 이제 쉬는 시간 갖고 질문하는 거죠? 제가 이제 질문 요청하고요. 네. 아이들이 여기 있는 민주적 친구들이 거기에 대한 질문할 겁니다. 우리 쉬는 시간 지영준 변호사님 강의 잘 들었나요? 네. 네. 쉬는 시간이 이렇게 뭐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바로 이제 채팅창으로 궁금한 것들 변호사님이 이제 변호하시면서 궁금하거나 여러분이 또 변호사에 되는 과정 가운데서 설명을 했었지만 그 부분에 또 궁금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특히나 CC 친구들은요, 직접 그 법원 가서 그 재판을 보기도 했었어요.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이 있은 학생들은 또 경험이 없지만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하는 변호사 강의 아니 그리고 변호사 되는 직업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내가 좀 변호를 해야겠다. 이게 좀 궁금하네요. 그거 제가 그 어려운 말인데, 예전에는 제가 변호사를 하게 된 계기는 옛날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선택해서 학교를 가지만 예전에는 학교를 강제로 점수로 보냈다고. 점수로.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자면 대학은 성적순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성적에 따라 맞춰서 학교를 가는 거지. 그러니까 법대를 가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원래는 이과였어요. 이과. 대학 다닐 때는.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이제 그 당시는 우리가 이제 교련도 있고 그랬었는데, 제가 키가 서서 하지 않지만 키가 되게 아담 사이즈인데 좀 그 학생회장을 했다고. 학생회장 연대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교론이 있어가지고 월요일 날 아침에 조회하고 그러면 아침마다 월요일 날 모여가지고 그 조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강의하고 그러지만 그 당시는 교장 선생님들 다 앞에 모아놓고 월요일 아침 되면은 8시 반이나 9시 되면은 학생들 다 전교생 나와가지고 막 반별로 서서 교장 훈시 듣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연대장이 이렇게 구령을 붙이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교론 사열, 그 당시에 교론이 있었으니까 고무로 만든 모형총 가지고 하고 교론복을 입고 할 때 이제 교론 사열 할 때는 그때는 연대장이죠. 이제 연대장. 군복 입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군대도 좀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키가 적어서 군대를 못 가. 그래서 육사를 못 가니까 그러면 이제 법대를 가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갔는데요. 그때는 이공대 해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이과를 갔었어요. 그리고 다시 학교를 시험 공부를 다시 해가지고 법대를 다시 갔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이제 이학사가 있고 법학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를 그 당시도 이제 전자 컴퓨터공학과를 했었는데 다 마치지 못해가지고 다시 내가 미련이 있어서 이제 그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이제 이 학과를 했다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법학을 하게 된 것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당시는 내가 법학 변호사를 대학교 학교를 선택하면서 이제 법학과를 가게 되면 법학과를 지원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시험을 보게 되니까 그 법률가로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학교 지원할 때 그 대학교 과를 지원할 때 이제 가서 이제 물론 이제 시험을 그 당시에 사무실을 합격해야 되니까 시험을 합격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할 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군에 좀 가고 싶었는데 키가 작아서 못 갔는데 사무실을 합격하면 군에 이제 법무관으로 가는 기회가 있어요. 일반 장교와 다르게 군법무관들을 갈 수 있는데 키가 좀 작아도 그냥 합격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장교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아담 사이즈긴 하지만 장교로 복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군법무관을 했고, 그래서 이제 군법무관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에서 이제 좀 어떻게 군인들 말을 안 들어가지고 잘렸지. 그래서 이제 쉬어가지고 다른 공직이 못 나가고 이제 바로 법무관을 하게 된 거죠. 변호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하겠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조직에서 한번 이렇게 그 조직에서 한번 징계를 받고 파면을 당해봤기 때문에 약간
반골 기질이라 해야 될까요? 좌파적 기질이죠, 좌파적 기질. 그리고 또 제가 또 태어난 것도 남쪽이잖아요. 그래서 반골 기질이 있고 좌파적 기질이 있었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말하는 인권이나 좌파들이 하는 진보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좀 가짜다, 속임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거의 뭐 극우에 가까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IM 선교회 학생들이 싫어할 정도로 극우 보수적인 이런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걸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또 누군가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이게 법조인의 길을, 특히 이제 변호사의 길을 하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전체 창이 이제 열렸습니다. 채팅창이 열렸으니까 변호사님이 변호사 되는 과정 가운데서 또 어떤 길을 예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어떤 개인의 욕망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해야만 했던 어떤 스토리보다 변호사님이 이끄신 하나님 여기까지 오셔서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한 질문이 있으면 이 창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렴해서 변호사님께 질문하고 그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쉬운 직업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정말 많이 애를 써야 되고, 변호사 이제 로스쿨 간 데도 시험을 보고 또 변호사 되기 위해 시험 보고도 다 변호사가 채용이 안 되네요. 그렇죠? 시험을 본 다음에 합격을 해야 돼요, 일단. 합격이 쉽지 않죠. 아까 변리사님에 대한 얘기도 했잖아요. 변리사님 여러 가지 직업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변호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거죠. 변리사가 변호사라는 게 아니고 변호사가 되면 변리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변호사가 됐을 때 변리사. 근데 거기에 따로의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변호사 네. 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변호사는 이제 변리사 업무도 특허 법률 업무니까, 그래서 변호사란 자격이 주어지면 변리사나 세무사 업무를 다 할 수 있다. 자격이 주어진다. 그래서 자격증이 나와요. 변리사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세무사 자격증 등록만 하면. 다만 자격증은 3개가 주어지지만 그걸 하려면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모르면 반드시 변리사님들하고 세무사님한테 물어봐야 된다. 공부를 참, 정말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리니지 학생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네요. 이게 또 대중매체가 이렇게 변한 것 같은데요. 혹시 변호사님, 그 에스라 미니스트리 박하준입니다. 올해 유행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네, 유행했죠. 그 드라마에 자폐 변호사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혹시 실제로 자폐증이나 장애를 가진 분들도 변호사나 판사를 할 수 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이제 못하는 건 아니죠. 시험이라는 게 학생만 하면 되니까. 자폐를 해도 머리 좋은 학생들은 시험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합격을 하는 거잖아요. 시험 봐서.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 이제 로스쿨 입학할 때 입학할 때 이제 면접 같은 거 할 때 이제 특별히 또 우리 장애인 같은 경우 주어지는데, 이 장애인 중에 물론 발달 장애는 아직 제가 이제 못 받았어요. 발달 장애인 경우는 이제 학교를 해도 이제 지식을 쌓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이제 몸이 불편한 신체 장애인들은 법관 중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체적인 것은 당연히 변호사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자폐증이 있을 때 그분이 뛰어나게 능력이 좋아가지고 특히 이제 암기 능력과 이해력이 좋다. 그러면 변호사 다른 데는 너무 좋은 자격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영우 같은 경우에 나올 때 그런 변호사 그런 그 조건도 사실 공부를 잘하기는 참 좋은 조건 같아요. 그리고 자폐증이 있는 사람들도 외골수적으로 어떤 한 분야에 집중하면 천재적인 기능을 발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애가 있어서도 변호사나 또 판사하는 분들은 많이 봤는데 자폐가 있어가지고 했다는 말은 아직 이제 못 들어봤지만 법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
많이 이제 뭐 미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그런 일이 우리 자폐증 있는 분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마 영화를 보고 롤모델 삼아서 또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체로 변호사 시험 자체가 쉽지 않은 거를 여러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력이 있고 그 노력에 대한 결과로 될 수 있는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자, 여기 또 있습니다. 본부의 15세 김주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동하는 양심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변호사 활동을 하시면서 위의 것을 지키기 힘드셨을 상황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 나가셨나요? 라는 질문. 그리고 이제 어려운 게 많죠. 행동하는 양심은 이제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실 이제 변호사도 처음에 시작하고 그러면 저도 이제 사람을 사귀고 이런 거 할 때, 이제 사람 모임을 하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술 먹는 자리도 많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럴 때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사람 사귀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절제하는 거, 또 크리스찬이면서 그걸 우리가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도 아내한테 혼 많이 났어요. 그래서 왜냐면 자리에 갔을 때, 이렇게 이제 우리 큰 모임 같은 데 가면은 다 이렇게 술을 다 이렇게 따라 놓고 와인 같은 것도 주고 술도 이렇게 따라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오면 술 냄새 풍기고 이렇게 하면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변명은 좀 했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셨다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게 딱 하나 있네. 포도주 잘 먹는 거. 이렇게 그랬었는데, 그랬다가 엄청 혼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과정이 한 몇 년 정도 거치죠. 2, 3년을, 이제 3년, 한 5년 정도 됐어요. 이제 제가 2년 정도 있었다가 이제 교회에서 제자훈련, 사회훈련 하면서, 훈련 받으면서 이제 그때는, 술을 끊고 이렇게 하니까, 아예 술자리 같은 거 이제 안 가게 되죠. 왜냐면 모든 시간 체크를 다 이렇게 써서 내야 되고.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또 그런 것 아니고도 다른 길이 열려가지고, 이제 저녁 모임이 아니라 다 조찬 모임으로 바뀌어가지고, 무슨 또 뭐 이 교회 관련된 모임은 다 조찬 모임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서 하는 모임. 그래서 그렇게 생활 패턴이 바뀌더라. 그래서 돌아보면 그때는 막 사람도 사귀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괴로운 길로 인도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우리 좀 홀리하게 해도 변호사로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오히려 또 그것을 존중해가지고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많이 이렇게 힘들고 아내한테 혼나고 또 맨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잃어버린다고 아내가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잘 견디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와서 네. 지금 이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대답이 되는지 변호사님, 잘 모르겠어요. 번외의 질문이긴 한데 변호사란 직업을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게 된 가장 계기가 미디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변호사란 직업을 어떻게 보면 메리트 있게 또는 너무나 어려운 직업으로 또 소개를 하는데 어떤 한 면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정말 의뢰인이 이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변호해야 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저를 고용했으니까. 혹시 변호사님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법원이라는 게 거짓말이 엄청 많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잘 가려내는 게 이제 판사가 할 일이고, 그래서 판사님들도 항상 우리 변호인 주장 중에도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걸 항상 판단하는 사람은 다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 변호사라는 것은 의뢰인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을 돕는 자다, 보조인이고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최대한 들어줘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법률은 말이 아니라 모든 걸 증거로 돼야 돼, 증거로.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 하면요, 그러면 제가 다 이해를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이 맞다고 하면 증거를 가져오셔야 한다고. 그래서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증거를 조작해 갖고 오면 이제 그건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알면은 증거를 내라고 하면 되거든, 증거. 그래서 증거가 없으면은 그것은 뭐 하나 말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잘 안 하고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도 또 그럴듯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증거는 없지만 그럴듯하게 글을 써서 또 변론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주로 이제 범죄 사건들, 형제 사건들에는 이제 우리가 사선 변호사가 있고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선임되는 국선 변호사가 있어요. 국선 변호사들한테 이렇게 저 주변에 있는 물어보면 많이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항상 이렇게 설득을 시키지. 거짓말 해가지고 이거 들통나면 엄청 가중된다, 가중. 그걸 이제 우리가 반성하지 않는다, 반성하지 않는다. 반성하지 않으면 형량이 엄청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고지하고 해가지고 진실을 찾아가야죠. 그래서 일반 사선 변호사한테는 진실 의무가 없는데 성실히 그냥 그 직무를 수행하면 돼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우리 국선 변호사들에게는 국선 변호인들이라고 하죠. 법원에서 선임해가지고 하는 변호사, 그러니까 사선인데 이제 국선 변호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진실 의무가 있어가지고 진실 의무 격간 의무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의뢰인을 설득시킨 것도 변호사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친구 항상 어디나 가면 이 직업 강의가 나오면은 그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네. 여러분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연봉이 높습니다. 시간의 그렇죠. 수당도 있고 이게 진짜 고달픕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지만 사자 들어가신 분들은요 연봉은 많지만 자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요. 또 거기에 대한 대가에 대한 연봉 수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으세요. 밤잠 설치면서까지 어떤 걸 준비하시고 하시는데 그 일들이 어느 정도 자신에 대한 책임감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넘어가도 되겠죠? 변호사님? 아니, 괜찮아요. 포르성 교사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게 변호사는 지금 이제 공무원이 되면, 이제 법관이나 검사나 뭐 군법무관이나 되든지 이렇게 공무원들은 보수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일반 공무원보다는 높아요. 왜? 직급 자체를 높이 주기 때문에. 계급을 높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받는 보수가 일단 공무원들로 하면 공무원 보수를 받는데 다른 공무원보다는 한 2계급 정도는 높게 책정을 한다. 왜 그러냐면 보수가 짜면은 퇴직을 해가지고 다 변호사 개업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걸 보장해주기 위해서 신분 보장을 하고 업무 영속성을 해서 일반 공무원보다는 법관검사가 보수가 훨씬 많고, 훨씬 많다는 조금 많고, 변호사는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죠. 변호사는 이제 공무원이 갈수록 공무원을 받게 되고, 이제 회사를 가게 되면 회사에서 주는 보수를 받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가 보수를 받거나 또 우리 같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우리 포일성 교사님 말씀한 대로 일한 만큼 받게 되죠. 일한 만큼 받게 되는데 자기가 진짜 일한 것보다 저는 좀 적게 받는 것 같아. 성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게 일. 그러니까 무슨 뭐 업무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아침 뭐 출근해가지고 퇴근할 때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럴 때는 일을 거의 못해요. 변호사들은 출근해서는 일단 상담을 해야 이제 사건이 처리되니까 상담을 해야 되죠. 또 법원에 법정을 나가야 되죠. 근데 법정이란 것도 뭐 가까운 데만 나간 게 아니고 멀리 출장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주로 다 의뢰인이 없을 때, 상담이 없을 때 밤에 일을 하게 된다. 밤에. 그래서 이제 이게 밤낮이 없다. 거의. 그리고 또 막 주말에도 일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또 일하는 게 이게 또 머리를 많이 정신적인 노동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계속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책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거의 계속 그 사건을 생각하고 또 사람을 만나도 계속 그 사건 이야기를 해. 그래서 물어봐. 이 사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거의 뭐 그 일 자체가 그 법률가 일이란 건 계속 그렇게 쉬는 시간 없이 하는 거고 특별히 자기가 이제 운동을 하거나 밥을 먹거나 이럴 때가 빼놓고는 계속 일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보수는 많이 받지만 그런 게 비하면 우리 포일성 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일에 비해서는 적게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그 자격이 있고 이렇게 일을 자유롭게 할 수 보통 우리가 요즘 초봉을 받으면 한 아주 그 주니어 젊었을 때는 한 평균적으로 실제로 한 50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500만 원 정도 받고 저희들은 이제 월급을 주는 사람은 조금 받는 것 같아. 그래서
보통 한 7, 8점 정도는 평균적으로 받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다른 직업보다는 저 보수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니, 힘든 직업은요, 보수가 많을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본부 15살, 15살 김민준 학생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또 변호사님으로 지내면 힘드셨을 때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있으시다면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거의 뭐 어머님께서 원래 이제 천주교셨는데 이제 시골로 오시면서 교회 성당은 없잖아요, 시골은.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이제 완전 저희들이 시골인데요. 면도 아니고 면 밑에 있는 리도 아니고 불악이야, 불악. 그래서 지시성만 모여있는 집성촌이고 뭐 18가구밖에 없고 학교도 1시간씩 걸어 다니고 이런 동네인데요. 교회도 1시간씩 걸어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출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를 정하게 된 것은 어머니께서 계속 교회를 출석하라고 했는데 어렸을 때 제가 기억나는 거 지금 기억나는 걸 보면 학교 들어가기 전 같아요. 기억이 원래 학교 들어가기 전만 생각나잖아요. 그때 보면은 우리 동네에 교회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막 학생들 모아놓고 사탕 같은 거 주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이런 노래를 가르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했던 거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계속 다녔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이제 한 시간 정도 교회를 출석을 걸어서 다녔다고 했는데 6학년 때 졸업을 할 때 제가 교회 그때는 목사님도 아니었어요. 그 시골은 전도사님이 하셨는데 전도사님인데 연세가 좀 많으신 전도사님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나요. 우리 지흥준이는 자기가 전천후상을 주고 싶었는데 장거리상을 준다 그러는데 6년 동안 교회 출석을 한 번도 안 빠졌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쭉 지금 지나서 보면 초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계속 교회 출석한 것도 보면 그때 이제 어린 마음에도 하나님을 되게 이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미션 스쿨이에요.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미션 스쿨 크리스찬 스쿨 나왔기 때문에 신앙생활 유지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고요. 대학교 때 이제 한거 말씀하셨는데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찾게 되죠. 특히 이제 고시 공부하고 그럴 때는 시간 날 거의 이제 학교에 새벽기도 할 수 했었어요. 그 당시에. 고시 공부할 때 이제 학교 근처로 이사를 했었는데 새벽마다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게 되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지나오면서 이제 많이 울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영준이나 힘드냐 나도 힘들다 이런 음성을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가 힘들 때는 예수님도 나 때문에 힘드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힘을 내면서 이제 시험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거의 매주 이제 매일 주일 새벽 빼놓고는 새벽 기도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광야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광야 좋더라고요. 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내가 기도 안 해도 누군가 나를 기도하네. 특히 이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걸 항상 하시면 제가 아까 변호사는 보혜사다 성령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께서 나랑 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힘들 때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기도가 너무 좋아요. 여기 JDB 미니스터리에서 좀 질문했는데요. 누군지는 이름을 안 올렸어요. 네. 판사나 잘 있으면 변호사가 될 수 있나요? 또 변호사였다가 검사나 판사가 되고 싶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라는 네.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판사 거기 있는 사람이 변호사고 변호사 자기 있는 거고 변호사 자기 있어야 판사 검사 자기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시험 하나밖에 없죠. 변호사 시험. 그래서 그 자격이 갖고 하는 거고 이제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지금은 이제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판사는 변호사에서 5년 또는 7년 아마 지금은 좀 올려서 이상이 돼야 법관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바로 지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격을 변호사님을 합격을 하고
변호사 개업을 안 하고 바로 판사는 안 되지. 검사를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검사를 지원하면 이제 선발하죠. 그때 이제 로스쿨 성적도 보게 되고, 변호사 시험 성적도 보게 되고, 이런 걸 다 봐가지고, 뽑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로스쿨 들어갈 때 그 면접 시험을 봐서 뽑은 것처럼, 검사 시험도 그렇게 해서 뽑고요. 법관은 또 이제, 지금은 올해까지는 5년이고 내년부터 아마 7년 이상을 변호사를 해야 법관이 되는 거니까 그때 이제